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얼굴에 젖은꽃이 핀다고 했다. 단순히 노인의 피부에 나타나는 검버섯을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젖은꽃이라 불렀다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에 관한 것이었다. 평소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할아버지는 손주 2명을 품에 안고도 영 떨떠름한 얼굴을 하셨다고 한다. 낮이든 밤이든 항상 술 생각밖에 없으셨던 할아버지는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으신 건지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항상 시내에서 약주를 드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엔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시더니 할머니께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가 지금 집에 오는데 웬 남정네 3명이서 마을 비석 앞에 앉아있더니 나를 보고 씩 웃더라고. 앞만 봐도 그것들이 저승사자 같더. 할머니께선 술주정을 하신다며 헛소리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 아이고, 백날 나를 고생시키고 술만 퍼마시더니 이제 가실 때가 됐나 왜 이러실까? 그러게 술이나 작작 드셔요 좀. 그러자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듯 창가를 바라보시더니 다시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슬슬 저승꽃도 피고 여보, 나는 혼자 가기 싫어. 할머니께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으셨다고. 당시 외가 친척들도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셨고 나중에 돼서야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엄마는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나셨고 위로는 언니,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다. 따라서 나에게는 이모와 삼촌이 각 한 분씩 계셨던 셈이다. 당시 할머니의 말을 들은 이 3분은 모두 엉뚱한 소리려니 하고 넘어가셨다고 했지만 어쩐지 할머니께선 도통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앞만 봐도 이상하다. 집에 오는 길에 남정네들을 봤다고 하잖니. 가뜩이나 요새 건강도 안 좋아지셨는데 이러다 집에 초상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도 참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아유 됐어 걱정 말어. 아빠가 술 먹고 그런 소리 하는 게 하루 이틀인가 뭐. 이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했다. 단순히 할아버지의 술주정이라고만 여겼던 것이다. 그치? 술주정이겠지? 네 아빠 어쩜 좋니 정말.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는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내에서 약주를 드시고 귀가하시던 중 발을 헛디딘 것인지 좁디 좁은 배수로에 누워 계셨다는 것이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흔들어 깨워봤으나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바로 신고를 하셨다고 했다. 가족들은 더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 발견이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한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당시에도 호흡만 유지하고 계실 뿐 의식이 전혀 없어서 바로 검사를 진행했고 당시 의사 소견에 따르면 간암이 많이 퍼진 상태라며 이미 다른 장기 쪽으로도 전이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한 지금도 치료가 까다롭다는 암은 그때 당시에는 그저 죽는 병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가족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꼬박 나흘간 잠에 취해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했다는 것이다. 그냥 감기 걸렸을 때 진찰받는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하셨다고 한다. 마치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다.
그토록 태연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할아버지는 암 선고 이후에도 그토록 좋아하시던 술을 꾸준히 드셨고 결국 새벽녘에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엄마는 물론이고 외가 친척들 모두 그때 당시 말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혼자 가기 싫어. 잠결에 문득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신 할머니는 재차 물어보셨다고 했다. 뭐라고요? 혼자 가기 싫다고. 할아버지께선 등을 돌린 채 옆으로 누워 계셨고 할머니는 그의 휘고 초라한 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그 소리예요.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요. 엉뚱한 소리 말고 얼른 잠이나 자요. 여보, 그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가 당신 데리러 올게. 꼭 저승꽃 필 무렵쯤에. 이전에 마을 입구에서 정체 모를 남자 3명을 마주한 그날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향인지 할머니께선 그 후로 거의 신경쇠약에 걸리다시피 생활을 하셨다고 했다. 텃밭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팔에 조그마한 상처라도 나는 날이면 야야, 이거 봐라. 네 아빠가 데리러 온 거라니까? 가족들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겹다고 느끼셨다고 했다. 엄마, 그냥 하는 소리셨을 거야. 설마 아버지가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어? 하지만 속위에 경일기였다고. 니들은 그래도 아버지 편이냐? 그래? 내가 네 아버지 살아생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자식놈들 키워놓으면 뭐하냐? 거의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하루하루 반복되어만 가던 어느 날, 이모가 할머니께서 이른 새벽부터 옷을 곱게 차려입으시고는 어디론가 가셨다는 삼촌의 말을 전해들었다고 했고 가족들은 그게 사실이냐며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고 한다. 이제 할아버지가 당신을 데리러 온다는 이상한 생각에서 벗어나 어디 노인정에라도 가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 그날 밤 늦도록 할머니께선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했다. 걱정이 되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손톱만 물어뜯고 있던 그때 인근 파출소에서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엄마를 비롯한 이모와 삼촌 모두 파출소로 향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흙밭에서 구르기라도 한 것처럼 온통 진흙투성이를 한 채로 머리까지 산발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이모께서 물어보셨다고 한다. 엄마,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응? 야, 네 아버지가 나를 데려왔더라. 이모는 순간 걱정되던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다고 했다.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아빠 돌아가셨잖아. 언제까지 아빠 타령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발견된 장소를 경찰에게서 전해 듣고 가족들은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배수로에서 발견되셨어요. 그 좁은 데를 어떻게 들어가신 건지 거기 누워 계시더라고요. 정말 당신을 데리러 왔다고 하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을까? 그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도 할아버지와 동일하게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딱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저승꽃 필 무렵의 말이다. 내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할 때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시절 여름이었다. 장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의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오는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의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었다.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까지 실종되고 가축과 차들까지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그리고 다행히 비가 그쳤다. 하지만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에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 우리까지 돕게 됐다. 동네가 작아서 구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다 보니 우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했다.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 난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다.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 헤쳐가며 작업을 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다. 난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고 가까이 갈수록 확실해졌다. 당시 난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내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박병장에게 말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 구라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씨 어딘데? 내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며 말도 없이 생각을 잠시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야,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여기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 이 개X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이 씨X야. 박병장은 갑자기 나에게 욕을 내뱉었다. 그렇게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 데 타고난 박병장이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 복구하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다. 박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우리 부대원 몇 명과 함께 담배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다가 검은 잡초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아니면 모두들 뭔가 알고 있는 듯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다. 난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각자 이동하여 일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왔다. 당시 짬도 안 됐지만 고생했다며 뽀글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맛있게 뽀글이를 먹고 내일도 수색 작업이 있어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 듯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갔지만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다. 나도 끼어들어 얘기를 듣게 되었고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얘기인즉슨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다. 나 또한 소방관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나에게 그 시체 같았던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그분이었다. 분명 어제까지 같이 담배도 피우고 얘기를 했던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다. 더군다나 물바다가 난판에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박병장 안색이 창백해졌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날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닙니다.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은 5분 정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 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대. 그 순간 난 얼어버렸다. 난 그때야 알았다. 박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나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나에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라가니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다.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를 하고 나도 제대를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 사고가 자꾸 일어났다.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 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 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슬해도 익사 사고는 계속 난다고 한다. 아마도 소방관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게 아닐까. 이 이야기는 실화이다. 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다. 내가 아는 형을 A라고 칭할게. A형이 복무하던 부대는 산길 방향 후문 쪽에도 위병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날도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슴인지 노루인지 모르는 한 마리가 위병소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개는 위병소 쪽으로 돌린 상태로 위병들을 쳐다보며 한 발로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간대 또한 비슷했는데 항상 늦은 새벽에 와서 2시간 정도 그러다가 사라지길 일주일간 반복했다고.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니 위병들끼리도 근무교대할 때 사슴 아직 있냐? 예, 아직 땅 파고 있습니다. 사슴의 행적을 묻는 게 일상이 되었다. A형이 말하길 사슴이 너무 크고 빤히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본인은 근무할 때 사슴한테 총 겨누고 눈도 안 돌렸다고 한다. 혹시나 달려들면 공포탄이라도 쏘려고 말이다. 그렇게 그 일이 2주 정도 흘렀을 무렵 A형이 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교대자에게서 사건이 일어났다. 위병소를 쳐다보며 땅을 파던 사슴을 주시하던 위병들 귀에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원래는 땅을 파는 흙소리만 들렸지만 언제부턴가 갑자기 땅이 아닌 다른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사슴은 땅을 파는 것을 멈추고 위병들을 잠시 쳐다보더니 사라졌다고 한다. 이상함을 느낀 위병 중 선임이 랜턴을 켜고 사슴이 땅을 파던 자리로 다가가 확인해보니 나무 상자 같은 게 보였다고. 그래서 주변 땅을 어느 정도 파헤쳐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고 군대에서 흔히 보는 교보제 나무 박스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토막난 시체가 들어있었고 부대는 난리가 났다. 알고 보니 부대에 근무하던 부사관 한 명이 애인을 토막 살해한 후 부대에 여기저기에 묻어두고 태연히 근무를 했다고. 친구 K양이 들려준 이야기다. 어느 날 K양과 여자친구 한 명, 남자친구 한 명까지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한참을 술을 마시고 가게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막차는 끊긴 시간이었다. 어디서 자고 가야겠네. 그 근처에 작은 모텔에서 3명이 함께 자고 가기로 했다. 3명은 침대 옆에 세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들 잠에 빠져 조용해진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다. 한복판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K양을 깨워서 굉장히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빨리 돌아가자.
뭐? 지금 막 누웠잖아. K형은 투덜댔지만 그 친구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부탁이니까 제발 돌아가자. 이유는 이따 말해줄게. 꼭 자고 싶다면 난 혼자 갈 거야. 그 모습이 분명히 심상치는 않았기 때문에 K양은 주섬주섬 일어나 옆에 누운 남자친구를 깨웠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몇 번을 깨우려 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만취 상태인 탓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둘이서 먼저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첫차 시간이 될 때까지 주변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갑자기 K양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건 것은 모텔에 남겨두고 온 남자친구였다. 아직 자고 있을 텐데. 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너희들 왜 나만 그런 방에 버려두고 간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혼자 멍하니 중얼거렸다. 걔도 봤나봐. 친구들은 그 방에서 무서운 것을 봤다고 한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눈을 뜬 친구가 냉장고 쪽으로 가려고 일어섰는데 그 순간 천장에서 머리가 긴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모습으로 불쑥 나타났다고 한다. 그 여자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친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친구의 몸은 마치 가위에 눌린 듯 잔뜩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런 상태가 1분가량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그 귀신은 사라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날은 남자친구와 합류해서 바로 집에 돌아갔지만 다음날 정오쯤 아무래도 기분이 나빴던 세 명은 관리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그 모텔로 향했다. 그런데 그 모텔의 주변에 경찰과 경찰차가 잔뜩 몰려 진을 치고 있었다. 세 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불평도 할 겸 모텔 입구에서 관리인에게 향했다. 무슨 일 있나 보네요. 우리들도 어제 이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어서 정말 기분이 나쁜데요. 그러자 관리인 표정이 잔뜩 어두워지며 말했다. 뭘 봤나요? 세 명은 어제 일에 대해 설명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관리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리고 세 명의 말이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다른 객실에서 어떤 여자가 야구 배트로 머리를 얻어맞아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죽었던 방은 그 세 명이 묵었던 바로 윗방이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 시간과 거의 동시에 친구는 천장에서 나타난 여자의 귀신을 봤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세 명은 온몸에 소름이 끼쳐 바로 그 모텔에서 도망치듯 돌아왔다고 한다. 아마 천장에서 나타났던 여자의 귀신은 생령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난 산을 굉장히 사랑해. 고등학생 때부터 산을 탔으니 이미 10수년이 지났거든. 이제는 나름 베테랑, 산악회 모임에서 장을 맡고 있어. 이번엔 나를 비롯한 운영진만 모여서 우리끼리 단합도 할 겸 등산을 가기로 했어. 물론 이 친구들도 나름 베테랑들이지.
나를 비롯하여 5명의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한국에서도 산세가 제일 깊다는 지리산. 하지만 우린 이미 한국에 안 가본 산이 없었고, 솔직히 산세가 깊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산에 와본 것만 해도 10번 가까이 될 거야. 그때 대원 B가 제안을 하나 했어. 지도를 버리고 등산로가 아닌 산길로만 올라가 보자며 보지 못했던 경치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우린 자주 왔던 산이어서 큰 걱정 안 하며 우리 모두는 찬성을 했지. 하지만 지리산 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산이 정말 깊거든. 분명 일반 등산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오르고 있다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우리는 곧 길을 잃고 말았어. 이미 해는 저물어 가고 우리는 허기와 고된 산행에 지쳐 있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영할 만한 평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게다가 메고 올라간 텐트는 신선과는 달리 정말 많이 무거웠지. 당연히 밤은 찾아왔고 손에 들린 랜턴에 의지하기에 산은 너무 깊고 험했어. 그렇게 밤 11시나 되었을 거야. 저 멀리 한 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는 탄성을 지를 기력조차 없었고 대화마저 없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 함께 그 불빛을 쫓아갔지. 가까이 가보니 2층으로 된 작은 통나무집이었고 집 앞엔 우물과 갖은 농기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어. 우린 문을 두드렸어. 낡은 통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어. 뭐요?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좀 쉬어갈 수 있을까요? 사리는 해드릴게요. 들어들와. 2층 집이긴 했으나 굉장히 작은 집이었고 우리는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지. 그렇게 짐을 내려놓자마자 한 명이 큰 소리로 아래층에 대고 외쳤어. 할머니, 저희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젊은 것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밖에 우물에 나가 뜯어 먹어. 우리는 곧 뻘쭘해졌고 내가 1층으로 내려가서 밖에 우물로 나갔지. 그리고 나오면서 계단 뒤쪽의 부엌을 봤는데 할머니가 칼을 갈고 있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와서 대원들에게 알렸는데 마침 그 사이에 화장실 다녀온 한 명이 할머니가 중얼중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치를 주고받았고 한 명이 이상하다며 나가자고 했어.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친구는 할머니께 죄송하지 않냐며 반대를 했어. 그러나 우린 서둘러 짐을 챙겨 문을 조용히 나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뛰었어.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총각들 어디가? 밥 먹고 가야지. 내가 돌아보면서 외쳤어.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려고 달리는 와중에 뒤를 돌아 목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심지어 한 손엔 칼을 든 채 말이야. 총각들 밥 먹고 가래도. 그렇게 수백 미터를 달렸을까. 울창한 갈대들과 함께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지가 나왔고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어. 근데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할머니는 계속 쫓아오고 있었지. 심지어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였어. 근데 더 무서운 건 키 큰 갈대숲에 가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일행조차 안 보이는데 그 갈대들이 할머니 무릎까지밖에 안 왔던 거야. 우린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였어. 야심한 밤이었지만 대략 아래에 자라있는 나무들 높이를 봐선 건물 3, 4층 높이쯤 돼 보였지. 빨리들 뛰어! 뭐해! 내가 외쳤지만 또 친구가 딴지를 걸었지. 아니, 진짜 우리 밥 줄 수도 있는데 왜 목숨을 걸어? 하지만 일행 중 2명은 이미 뛰어내렸고 나와 비가 눈치를 주고받은 후에 그 친구를 밀어버렸지. 그리고 비와 내가 뛰어내리는 순간 그 할머니가 슬라이딩을 하더니 비의 발목을 움켜잡았어.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지. 난 먼저 깜깜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고 비도 잡히지 않는 발을 이용해 그 손목을 뿌리친 후 뛰어내리는 게 보였어. 그리고 난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시끄러운 새 지저귀에 눈을 떴지. 텐트 속으로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 얼굴을 때려댔고 난 바로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왔어. 그리곤 생각했지. 모든 게 꿈이었나? 내 부스럭거림에 모두 일어난 것 같았고 하나 둘 윗옷을 주워 입으며 텐트 밖으로 나왔어. 근데 이미 난 그들의 표정을 보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 모두들 하나같이 꿈이었나 하는 찝찝한 표정들이었거든. 그리고 곧 내 의심은 사실임이 입증되었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던 비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서 부축해주려고 다가가서 보니 왼쪽 발목엔 검붉은 피딱지가 잔뜩 앉아있고 선명하게 그어진 5줄의 손톱 자국을 볼 수 있었거든. 이 이야기는 내가 개그맨으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 겪은 일이다. 당시 나의 스케줄은 추석 프로그램 녹화였다. 보름 정도 촬영을 하는 긴 프로젝트였던 걸로 기억한다.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꽤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며 미리미리 촬영한다는 PD의 설명하에 난 매니저와 코디를 대동하고 녹화 장소로 향했다. 당시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기 때문에 녹화하던 때는 여름의 막바지였다. 여전히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도착한 장소는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다. 산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마을은 도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서늘했다. 같은 태양빛을 받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원한 날씨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 친절하고 순박해서 촬영하는 내내 즐거웠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흐르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쯤 PD는 촬영을 끝냈다. 오늘은 각자 잠을 자고 내일 오전 11시에 여유롭게 촬영 시작하자. 간단하게 일정이 알려진 뒤 모두가 고생했다는 말을 나누고 각자 숙소로 흩어졌다. 숙소라고 해봤자 마을 주민들 집에서 얹혀 자는 것이었고 안타깝게도 나를 비롯한 코디와 매니저가 함께할 자리까지는 있지 않았다. 당신은 신인급 개그맨이었기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은 채 애써 웃으며 차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나 같은 경우는 의자도 제대로 못 눕힌 채 그냥 앉아서 잠을 자야 했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피곤했던 나머지 곧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앉아있던 자세에서 머리를 숙여 차창에 이마를 댄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다. 살짝 차가운 유리의 감촉을 느끼며 눈길을 돌려 무심코 밖을 바라봤다. 어슴푸레한 새벽의 산속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어두운 밤중에 어린이들이 왜 여기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웃음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 움직였다. 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어린이들 10수명이 무리지어 놀고 있었다. 널뛰기를 하는 애들이 보였고 열심히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이 귀여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에 이끌려 한참이나 바라봤다. 널뛰기를 하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높이 뛰어오르더니 이제는 주위에 있던 나무 높이보다 더욱 높이 뛰는 것이었다. 무언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순간 옆에서 수다를 떨며 놀던 애들도 덩달아 맨바닥에서 껑충껑충 뛰더니 곧 허공을 향해 솟아올랐다. 그리고 귀엽고 순수했던 웃음소리는 곧 내 귀를 자극하는 비웃음으로 변해버렸다. 정말 괴기스런 상황을 겪고 있던 나는 이 상황을 피해보고자 몸을 움직여보았지만 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난 가위 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그저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 귀괴한 널뛰기 놀이를 멀뚱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던 아이들은 이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앉기 시작하더니 일제히 내가 있던 차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일 정도로 그들의 얼굴은 엄청나게 창백해 보였고 눈가는 뻥 뚫려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있었고 땀의 습기 때문에 차창이 뿌옇게 흐려질 정도였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가위 눌림에서 풀려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건 부질없는 짓이란 걸 곧 깨달았다. 나무 위에 앉아 조용히 날 내려다보던 아이들은 모두 허공에 떠올라 천천히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아직도 내 뇌리에 생생할 정도로 공포였으며 천천히 날아오는 순간이 1년, 아니 10년같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땅바닥에 사뿐히 착지한 아이들, 아니 귀신들은 차를 둘러싸고 다시 미친 듯이 웃어댔다. 처음보다 더 날카롭고 괴랄한 소리를 내며 말이다. 입가에 한껏 미소를 머금은 어린이들. 거기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검은 기운만이 남아있을 뿐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굳어버린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차에 더욱 바짝 달라붙으며 조롱하듯이 계속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어린 귀신들을 내려다보는 수밖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해보려 했지만 이젠 눈마저도 내 뜻대로 감기지가 않았다. 그렇게 공포에 치를 떨 즈음 조금씩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차 주위를 둘러싸던 아이들은 햇빛을 받으며 하나둘 사라져가고 내 몸은 스르륵 가위 눌림이 풀리기 시작했다. 난 가위가 풀렸음에도 차창에 그대로 이마를 박은 채 한참 동안이나 숨을 헐떡이며 있었다. 매니저와 코디는 귀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색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잘 잤냐며 안부를 물어오는 그들에게 대충 대답을 하며 얼버무렸고 용기를 내어 차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 많던 어린이들은 사라지고 널뛰기를 하던 널도 없었다. 넓은 공터에 겨우 우리 차 한 대뿐.
간밤에 내가 생생히 목격했던 광경들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착각이 들기까지 했다. 아직 남은 촬영 일정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흘 동안 그 마을에 머물러야 했다. 남은 일정 동안 난 산속이 아닌 마을 입구에 차를 대고 잠을 잤지만 첫날 밤의 기억 탓에 단 한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 날 마을을 떠나며 이곳에서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내가 본 아이들은 대체 어떤 아이들이었을까?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가 어릴 적이었다. 여름에 동생과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다고 한다. 다들 그러듯 시골에서 신나게 놀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셨다고 한다.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다고 한다. 할머니 댁은 너무 시골이다 보니 가게까지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같이 깜깜했고 친구는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둡고 위험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다고 한다. 너무나도 진지한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 무섭기도 했다고. 그렇게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벽 1시가 될 무렵 갑자기 동생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신신당부가 떠오르긴 했지만 기묘하게 친구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친구는 동생과 각각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한다. 다시 집에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포켓몬 이야기를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말을 했다. 형, 저기로 가면 지름길이야. 동생이 가리킨 쪽을 보니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고 왠지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가는데 뒤에 있는 줄만 알았던 동생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다고 한다. 어? 그 순간 친구는 등골이 오싹했다고. 그럼 도대체 내 뒤에서 말을 건 사람은 누구지? 그때 할머니가 엄포를 넣던 게 떠올랐다고 한다.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친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집까지 돌아왔다고 한다.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귓가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도저히 무서움을 참을 수 없던 친구는 동생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할머니께는 밤새 읍내 갔던 걸 비밀로 하고 아침을 먹은 뒤 집에 돌아가려 버스를 탔다. 친구는 전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지름길이라 말했던 길이 무슨 길이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렇게 버스 창가에 앉아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지름길이라던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는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만약 그때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믿고 지름길이라던 곳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친구는 아직까지도 시골에 내려갈 때면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강원도 모 사단의 포병부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야기에 앞서 155mm 견인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155mm 견인포는 평소에는 포상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무덤처럼 생긴 곳에 두고 실제 북한의 부대를 항상 겨누고 있다. 그런데 포가 고정이 되어 있어도 그날의 바람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목표 지점이 달라져 4시간에 한 번씩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는 재원 장입을 해야 한다. 그곳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나에게도 재원 장입 근무가 돌아왔다. 4시간마다 하는 것이기에 새벽에도 어김없었고 첫 임무가 새벽 2시. 6개의 포상을 돌며 포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었다. 선임 한 명과 같이 근무조가 짜였지만 아무 의미 없었다. 나 혼자 랜턴 하나 들고 새벽에 길을 나섰다. 난 겁이 많이 없었고 집도 시골이라 밤길이나 어두운 숲속 따위는 별 생각 없이 잘 다니는 편이었다. 처음이지만 낮에 배운 대로 차근차근 잘 해나갔다. 상황실에서 받은 재원표대로 방향 포경을 맞추고 좌우를 맞춘 후 팔꿈치 포경을 보고 상하를 맞추고 있었다. 그렇게 6포부터 5, 4, 3 이렇게 하나하나 재원을 장입해갔다. 그리고 2포 앞에 갔을 때 낮에 선임들이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포엔 귀신이 있어서 안 가는 게 좋을 거다. 새벽에 이포에 가면 랜턴이 저절로 꺼진다. 오래전에 이포에서 목을 매단 사람이 있다. 난 그다지 개의치 않으며 2포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정말로 랜턴이 꺼졌다. 뭐야, 정말 꺼지잖아.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약간 놀라긴 했지만 침착하게 재원 장입을 하려고 포로 다가갔다. 포에는 영구 발광하는 방사능 장치가 있어 불빛이 없어도 재원 장입이 가능하다. 난 방향 포경에 눈을 갖다 대고 좌우를 맞춘 뒤 상하를 맞추기 위해 팔꿈치 포경에 눈을 갖다 댄 순간 난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뒤돌아 막사를 향해 달려갔다.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간 것 같다. 당시 팔꿈치 포경을 들여다보는데 포경의 반대편 포신의 끝에서 목을 매단 사람이 고개를 비틀어 날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하얗고 커다란 눈으로 뚫어지게 말이다. 그리고 다음날 들은 이야기인데 부대에선 새벽에 2포 재원 장입은 오랫동안 안 했다고 한다.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았고 오래전에 2포에서 귀신을 보고 정신을 놓은 사람이 나와서 신병한테도 그것만은 절대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때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쯤이었어. 당시 친구와 같이 화양동에서 자취 중이었고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 강아지 분양 카페에 자주 들어가곤 했어. 근데
어느 날인가 경기도 쪽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본인들이 키우던 믹스견이 윗집에 사는 허스키랑 놀다가 교배되었다며 새끼를 무료로 분양을 한다는 거야. 어미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그렇게 클 것 같진 않다고 해서 연락을 해봤어. 안녕하세요. 카페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허스키 다 분양됐나요? 난 공손하게 물어봤지. 딱 한 마리 남았어요. 얼굴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눈도 파래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강아지 자랑을 엄청 하시는 거야. 허스키라서 그런지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 죄송한데 강아지 사진은 없나요? 아이고 어쩌죠? 저희가 다른 애들은 다 찍어놨는데 하나 남은 애는 못 찍었네요. 게다가 또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그러지 말고 한번 보러 오세요. 이쁜데. 난 사실 거리가 좀 걱정이었어. 내가 살던 곳은 건대 쪽인데 경기도 쪽으로 나가자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 친구가 바람도 쐴 겸 지하철 타고 다녀오자는 거야. 결국 우리는 가서 확인하기로 했지.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다시 한번 전화로 위치 확인차 연락을 드렸지.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사람인데 혹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근데 이번엔 아줌마가 아닌 아저씨가 받았어. 지하철역 나오시면 그 앞에 택시 정류장 있어요. 그 앞으로 오시면 돼요. 혹시 내일 몇 시쯤 오시나요? 한 2시나 3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 근데 어제는 아주머니가 받으시던데. 그러자 아저씨는 아내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셨고 어제 잠깐 외출하느라 전화를 대신 받은 거라고 했어. 우린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강아지를 데려올 케이지도 준비하고 노선을 어떻게 가야 할지 찾아보고 다음날 바로 출발했지.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역 근처가 그냥 허벌판이었어.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 택시 정류장이 보이긴 했으나 택시 한 대만 서 있을 뿐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난 바로 전화를 걸었어. 저희 지금 역 앞에 도착했거든요. 아이고, 이걸 어쩌죠? 제가 깜빡하고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정류장 앞에 택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택시비는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지로 오시겠어요? 이때부터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옆에서 친구가 덥다고 칭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 그리고는 택시에 올라탔지. 예, 어서오세요. 나는 촌이라서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며 가볍게 넘기고 뒷자리에 앉아서 기사분께 주소지를 전해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슬금슬금 출발하면서 내비를 검색하시던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학생들 미안한데 내비에 주소가 안 찍히네? 그래요? 잠시만요. 난 강아지 분양자와 다시 통화를 했어. 안녕하세요. 저 택시 탔는데 잠시만요. 기사님 바꿔드릴게요. 난 기사님께 휴대폰을 드렸고 둘이서 통화를 하더니 끊었어. 주소를 다 받으셨나 보다 하면서 한시름 놓고 이제 출발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저씨가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거야. 그러더니 룸미러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게 이상했어. 난 설마 납치되는 건 아닌지 어디 팔려가는 건 아닌지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보셨어. 동네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놀러 오셨어요? 아니요, 강아지 분양받으러 가요. 강아지요? 네, 왜요? 나는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 괜히 공격적이었어. 아니 그냥 뭐 아는 분한테 가는 건가 해서. 뭐지? 왜 묻는 거지 싶어 나는 되받아쳤어.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뭐 좀 된 얘긴데 학생들 또래 남자애들이 그때도 내 차 타고 이 주소지를 갔었거든. 걔 분양받으러 간다면서 무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달려서 도착해봤더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 나야 그냥 내려주고 와버렸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하잖아. 걔를 데리러 간다는데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죄에다 가려놓은 하우스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곳을 왜 부르냐고.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물어봤어. 그 학생들 실종된 거예요? 나야 모르지. 근데 내가 갔을 때 근처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단 말이지. 그럼 분명 택시를 타야 시내로 나올 텐데 그때 콜이 전혀 없었어. 지나가는 택시도 없었거든.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는 물어보셨어. 어떻게 학생들 이 주소로 데려다 줘? 아니면 역으로 돌아갈까? 우린 기사 아저씨 말씀을 듣고 곧장 역으로 되돌아왔고 기사님께 감사하다며 인사까지 드렸었지. 그러자 기사님이 말씀하셨어. 이 근처에서 강아지 분양한다는 사람 조심해. 근처에 강아지 농장도 없고 분양할 사람도 없어. 어디서 자꾸 끌어오는지 혹시 모르니까 많이 알려줘. 그 후로 집에 돌아와서 카페에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고 혹시 몰라 그 번호로 전화를 한번 걸어봤더니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고 안내 음성만 나왔지. 만약 친구와 거길 갔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난 아직도 그 지역 얘기만 나오면 괜히 인상이 찌푸려지곤 해.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말이야. 약 5년 정도 지난 이야기다. 대학에 합격하고 드디어 자취를 하게 된 나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끼며 늦은 밤 산책을 다니는 게 취미가 되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워낙 과보호를 하셨기에 같이 살 때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꿈도 못 꿨고 대학생이 잔뜩 사는 학교 주변이었기에 한밤중이라도 술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다. 나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혼자 한산한 심야 주택가, 그것도 낡아 빠진 아파트 투성이인 곳을 걷는다는 건 평소라면 무서워했었다. 하지만 한동안 걷다 보면 몇 번 사람과 마주치니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누그러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한동안 사람이 보이질 않아 오늘은 그만 돌아갈까 싶던 때였다. 그때 마침 앞에 사람이 보였다. 안심이 좀 된 나는 조금 더 산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그 사람 곁을 지나치는 순간 뭘 찾으시나요? 갑자기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이 물어왔다.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이었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얼굴은 기억에 남아있다. 그 사람은 남자였지만 아줌마가 일그러지고 늙은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또 엄청 기분 나빴던 게 눈도 안 좋고 야맹증까지 있는데 어째서인지 그 사람 얼굴만은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아니요. 그 상황에서 똑바로 대답할 수도 없었고 더듬거리며 대답하고는 거기서 멀어졌다. 딱히 그 사람이 따라오거나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겁이 많던 나는 그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혹시 그 사람이 있지는 않나 흠칫거렸지만 다행히 없었기에 안심하고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문을 닫는 순간 동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정말 놀라서 신발도 안 벗고 방으로 뛰쳐들어갔다. 그리고는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한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초인종은 처음 한 번만 울렸기에 이제는 아무도 없겠지 싶어 문구멍을 내다봤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었다. 기분 나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운 채 말이다. 난 신발 벗는 것도 잊은 채 뛰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는 워낙 작아서 침대에서도 문이 보인다. 뭘 찾으시나요? 뭘 찾으시나요? 뭘 찾으시나요? 문 밖에서는 계속 말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자 문에 붙어있는 신문 구멍이 덜컥하고 열렸다. 낡은 아파트라 거기 가림막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직접 들여다보는구나 싶었다. 눈이 마주치면 끝이야. 끝. 혼자 생각하고 있는 사이 그 구멍으로 새하얀 팔이 쑥 들어오기 시작했다. 문을 열려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손잡이까지는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았다. 패닉에 빠진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무서워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번호도 제대로 누르질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 팔은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 안에 뚝 떨어졌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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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 즐거운 듯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말을 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꼭 감고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 쪽에서는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툭툭거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계속 들려왔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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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잠에 빠졌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밤에 산책하는 취미는 그만뒀다. 그리고 신문 구멍은 막아버렸지만 이사하려면 돈이 들어서 그 아파트에는 계속 살았었다. 이 일은 내 친구가 겪은 실화야. 내 친구 중 한 명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어. 물론 처음에는 주간, 야간 섞어서 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다른 알바생들이 전부 여자인 터라 어쩔 수 없이 야간을 하게 되었어. 친구 녀석은 알바도 좀 해보고 눈치도 빨라서 야간 알바가 밤낮이 바뀌어서 그렇지 오히려 편하게 돈 버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5시 정도까지 그냥 졸고 있다 새벽쯤 담배 사러 오는 택시기사들한테 담배 몇 갑 팔다가 집에 가면 되니까 말이야.
거기다 점장이 미안했던지 시급도 더 쳐주기로 했던 터라 군말 없이 야간 알바를 택했다고 해. 알다시피 편의점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잘 보이는 게 대부분이야. 친구가 있던 계산대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었고 친구가 똑바로 선 시선에서 왼쪽은 완전 유리로 되어 있었지. 그쪽 방향은 2차선 도로 하나가 있고 도로 너머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쪽은 너무 어두운 데다 편의점 간판 불빛 때문에 도로변만 조금 밝고 도로 너머서는 불빛 한 점 없는 암흑이야. 그래서 친구는 의식적으로 그쪽을 안 봤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여느 날과 같이 친구는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친구는 자다가 갑자기 자신의 코앞에서 마치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같은 오싹한 한기를 느끼고 잠에서 깼어. 죄송합니다. 에? 비몽사몽하던 친구가 처음에는 손님이 들어왔다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차가운 음료수를 자신에게 댔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급히 사과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도 없었지. 뭐지? 혹시... 그 순간 혹시 손님이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 당시 출입문을 열면 가끔씩 바람이 불어들어왔다고. 그리고 유리창으로 주변에 황급히 가는 사람이 없는지 찾다가 그만 왼쪽 유리를 보게 되었고 친구는 봐선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어. 그것은 바로 교복 치마와 와이셔츠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여자였어. 그것도 도로와 공터 사이에 서 있는 그것. 친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고 바로 고개를 숙여 계산대만 쳐다보고 있는 척했지. 그런데 묘하게 그 여자는 친구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있었고 그 여자가 계속 서 있는 것을 친구는 본의 아니게 확인하고 있는 꼴이 된 상황이었지. 뭐지 저 여자? 왜 불빛도 없는 저기 있어서 여길 쳐다보고 있는 거야? 혹시 불량여고생? 아님 담배 살려고 그러나? 친구 시야에 있는 터라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정말 느낌에는 딱 귀신 같았대. 밖은 제법 쌀쌀한데 반팔 교복에다가 얼핏 봐도 너무 하얀 피부, 치렁치렁한 머리카락, 그리고 한참을 서서 이곳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 그때였어. 갑자기 무슨 광고에서나 나올 법한 멜로디가 들리더래. 그것도 누가 콧노래 부르는 것처럼 조용하면서도 은은하게. 친구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대. 하지만 자신이 눈을 떼면 밖에 있는 그 여자가 무언가를 할 것 같았대. 어떡하지? 진짜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미치겠네. 안절부절 못하다 결국 그녀로부터 시선을 돌렸고 소리의 근원을 찾았지. 참나 미치겠네. 이거였나? 요란하게 반짝거리는 핸드폰. 그랬어. 그것은 휴대폰 벨소리였지. 이 시간에 누구야? 뭐야? 발신번호 제한도 아니고 발신번호가 아예 안 뜨네? 이런 것도 가능한가? 여보세요? 뭐야? 어느 미친놈이 장난질이야? 괜히 쫄았네. 친구는 순간 너무 쫄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발끈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어.
그 여자 아직 있나? 친구는 티 안 나게 여자가 있던 곳을 곁눈으로 쳐다봤대. 없네. 휴, 다행이다. 그제서야 여유를 찾은 친구는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그때 시간은 새벽 3시. 셋이네? 오, 예!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기지개를 켜면서 피곤을 떨쳐보던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대.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와 한 블럭 너머에 있는 다른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다른 알바생과 단둘이 진정한 뒤 5시 넘어 해가 뜨는 걸 보고 자기와 교대하러 온 알바생과 같이 돌아갔다고 해. 당시 친구는 전화를 받고 기지개를 켜던 그때 다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하지만 휴대폰은 자기 손에 들고 있었지. 당연히 휴대폰에서 울리는 소리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직감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 편의점에 사각지대 감시하기 위해 달아놓은 둥근 거울. 그 거울을 무심코 보는데 진열대 구석. 계산대에서 보면 결코 볼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여자도 거울로 친구를 보면서 흥얼거리고 있었대. 이 일은 내가 직접 겪은 실화임을 밝힌다. 내가 사는 곳은 춘천 한림대학병원 영안실 뒤쪽에 있는 한 아파트다. 대학교와 가깝지만 영안실 뒤쪽이라는 이유와 낙후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다른 곳에 비해서 집값이 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친구와 술 한잔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돌아가던 시각은 새벽이었고 그날따라 안개가 엄청나게 끼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는 영안실 벽과 상가 건물 사이였다. 평소엔 영안실 근처로 다니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정면이 아닌 곁눈질로 봤지만 영안실 벽 위에서 어떤 시꺼먼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당시 내 키가 184였고 그 담장은 나보다 크다. 2m도 훨씬 넘는 벽 위인데 거기서 날 쳐다보고 있었다. 게다가 그 담장의 꼭대기는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서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 마치 한옥 담벼락처럼 말이다. 방금 뭐였지? 난 순간 깜짝 놀라서 생각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불과 1초도 안 되었는데 말이다. 난 술을 마셔서 헛것을 본 거겠지 하며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접근하면 알아서 불이 켜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도착했을 때 1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두우면 무서운데 잘 됐다 싶어 계단에 올라섰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계단 구석에서 아까 그 양복 입은 남자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담장에서 우리 아파트까지는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순식간에 왔다는 것이었다. 난 정말 놀라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마구 뛰어 올라갔다. 우리 집은 4층인데 1층에서 계단 서너 개씩 밟고 단숨에 도착했다.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해서 주머니를 허겁지겁 뒤져 열쇠를 찾는데 하필이면 매일 열쇠를 넣는 오른쪽 주머니에 열쇠가 없었다. 그 순간 아래층 계단에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구두 발자국 소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소리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오는 소리였다. 난 소름이 돋아 아예 열쇠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다가 손잡이를 돌렸는데 어머니께서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문단속을 안 하셨다. 난 빨려 들어가듯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대로 쓰러졌다. 다행히도 그 후로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영안실 주변에서 봤다는 게 왠지 두려워졌다. 나는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밤에는 절대 영안실 뒤쪽 길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 몇 년 전 겪은 일이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난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형에게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집에 빨리 와.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으로 곧장 향했다.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한참 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차와 마티즈가 추돌 사고가 났다. 아버지는 마티즈가 바로 옆 차선에서 졸음운전을 하듯 차가 왔다 갔다 하며 차선을 침범하기에 마티즈가 다시 본인의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옆을 빠르게 추월하려다 마티즈가 다시 차선을 침범하면서 살짝 박은 것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 가족이나 마티즈 차주는 다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갓길에 차를 대시고 부딪힌 부위를 봤지만 아주 크게 파손되진 않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마티즈의 운전자는 여자였다. 보조석에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고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 같았다. 평소였다면 아버지는 크게 싸우셨을 텐데 상황인 만큼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만 받고 바로 출발하였다. 마티즈 운전자분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 조금 다행인 표정으로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아버지, 왜 남자가 운전을 안 하고 여자가 계속 운전하죠? 사고 냈으면 다시 교대로 운전해주면 좋을 텐데. 난 걱정되어 말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은 이상했다. 저 차는 여자 혼자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심지어 어머니도 형도 마티즈에 여자 혼자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내 눈에만 보였던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내가 전에 살았던 원룸에서 있었던 일이야. 난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으로 이사했어. 꽤 낡은 건물이지만 덕분에 월세가 싸기도 했고 입지도 좋은 편이라 기분 좋게 이사했어. 그렇게 첫 출근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세면실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데 빛이 안 보이는 거야. 이삿짐을 풀 때 분명히 거울 앞에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길래 하는 수 없이 휴대용 빗으로 머리 손질을 했어. 그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사실 정리정돈을 잘못해서 집안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몇 번 있었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생각하고 새로운 빗을 사왔지.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새로 사온 그 빛도 없어진 거야. 세면대나 가구와 벽의 틈새, 가구 밑, 세탁기 아래. 샅샅이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어. 이번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했었는데. 첫 직장 생활로 피곤했나 보다 생각했어. 그리고 또다시 새빗을 사왔어. 이번엔 전용 바구니까지 준비해서 쓰고 난 다음엔 신경 써서 제자리에 두곤 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엔 3일도 안 돼서 없어졌어.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자기 전에 제대로 놓여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빛이 사라진 건 내가 잠든 한밤중이라는 거였지. 혹시 스토커일까? 아니면 내가 목류병이라도 걸렸나? 기분이 나빴지만 이 일로 새로 이사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문단속을 제대로 하기로 했어. 하지만 그게 실수였지. 일도 바쁘고 해서 금세 신경 쓰지 않게 됐었지만 그때 빨리 이사를 갔어야 했어. 한동안 휴대용 빗만 쓰다가 어느 날 새빗을 사왔어. 이번엔 빗에 2m 정도의 끈을 매달아 세면대 손잡이에 단단히 묶어놨어. 이제 내가 잃어버릴 일은 없겠지? 근데 만약에 끈이 잘려있거나 하면 그럼 그땐 경찰에 신고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잠에 들었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실에 갔을 때 난 그 일을 뼈저리게 후회했어. 빗은 원래 있던 바구니 안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 그리고 그 빗에는 빽빽하게 셀 수 없을 만큼의 긴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었어. 좋기 1m는 돼 보이는 상당히 긴 머리카락. 그리고 엄청나게 더러워 보이는 머리카락이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었는데 무언가 질척해 보이는 게 또 묻어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 검붉은 덩어리. 그건 두피 같았어. 난 소름이 끼쳐서 서둘러 가방과 옷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 이른 아침이었던지라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어. 회사는 아직 열려있지 않았지만 수희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 수희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야 간신히 안심이 됐는지 온 몸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 아마 수희 아저씨 눈엔 내가 이상해 보였을 거야. 그리고 회사 화장실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으니 하나 둘 동료들도 출근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바쁜 업무에 치이다 보니 점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 아침엔 갑작스런 공포감에 뛰쳐나왔지만 그건 대체 뭐였을까? 친구에게 상담해보려 했지만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 혹시 내가 잠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 어쩌면 꿈이었는지도 몰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결국엔 적당히 이유를 붙여 친구네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어. 하는 김에 짐을 챙겨야 한다며 같이 우리 집에 들려달라고 부탁하자 친구는 흔쾌히 따라와줬어. 그날 저녁, 아직 그렇게 어두워지긴 전이었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뒤 세면실 문 앞에 섰어. 뒤에 친구가 있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 조심스레 세면실 문을 살짝 열어봤어. 열린 틈새로 들여다보니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다행이다.
역시 꿈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문을 활짝 열었어. 난 거기서 굳어버렸어. 흔히 몸이 얼어붙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지. 문을 연 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었고 목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 세면대 거울 안에 내가 서 있었어. 근데 내 뒤에 있는 건 내 친구가 아니었어. 거기 있던 건 검은 털뭉치. 뒤돌아 서 있는 여자의 머리였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 그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헝클어져 있었고 오물이라도 뿌려놓은 것처럼 더러웠거든. 산발을 한 머리카락 아래쪽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 천천히 창백한 양손을 뻗어오고 있었어. 천천히 손을 뻗어 어느새 내 휴대용 빗을 집어들었어. 내 뒤에서 뒷모습을 보인 채로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 그런데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는 머리가 빗겨지지 않고 빗이 엉겨붙어 버렸어. 그런데도 거침없이 쭉쭉 머리빗을 잡아당기고 있었어. 그러자 마치 가발이 벗겨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 덩어리가 툭 떨어졌어. 지익하는 소리와 함께 허연 살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것 같은 여자 뒤통수가 보였어. 머리카락과 함께 두피가 떨어진 건지 벗겨진 생살이 보이고 있었지. 그 뒤의 기억은 없어. 깨어나니 구급차 아니었고 친구 말로는 내가 세면실 문을 열자마자 쓰러졌대.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부른 거고 병원으로 옮긴 거라고 해. 그리고 세면실엔 끈으로 연결된 빗은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붙어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내 가방에 넣어두었던 휴대용 빗은 없어졌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론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회사엔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내버렸어. 하루빨리 새 집을 찾아서 이사하기로 했어. 집에 있는 짐은 아빠가 옮겨주시기로 해서 나는 2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지. 물론 아빠한테도 세면실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해두었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갑작스레 이사를 하고 세면실 정리도 전혀 안 한 상태였지만 집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새로 이사를 갔지만 난 아직도 집에 빗을 둘 수가 없어.